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노루가즘. 네. 가장 핫한 반응이 나오는 노루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 3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와이 보내달라는 저희 시그널. 의미는 아시죠? 예. 코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예, 사장님 좀 면담 좀 와주세요. 예. 같이 가자, 하와이. 같이 가자. 예. 시사방송 지수로 2자리 청취율, 달성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도대체. 사실 구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주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정치판인데,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의, 전 실세, 핵심 책임자들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신광열 수석 형사부장 판사에 의해서 구속 적부심 통해 석방됐습니다.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밑에는 더 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네.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중견 판사들이거든요. 예. 부장 승진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다른 판사가 법원의 다른 어떤 고참 판사가 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흐름과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네. 겁니다.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 이 법원 체계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 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사고와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일 뿐인데 구속 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되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의 변경, 예. 증인이 이제 증거가 새로 제출됐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구속됐는데 나중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변했을 예. 때, 변경됐을 때. 근데 그 그래서 사실 구속 영장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그런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이 있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경우 그래서 대개 보면 신청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정 변경 없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없지만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예. 그 당시에 네. 유력 그 보수 일간지에 매체들이 그 유력 예. 그 보수 언론인이 이 김관진 실장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포스줄로 참군인. 꽁꽁 묶은 것을 그래서 네. 그게 구속돼야 될 만한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그 구속시킬 만한 죄냐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사전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참군인을 지금 저런 참군인을 구속시켜 놓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네. 이적행위처럼 이렇게 예. 비추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청했을 때조차 다들 법조인들이 이거 될 리도 없는데 왜 신청하나 그랬거든요. 예.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예. 김관진 본인조차도 처음에는 신청하는 거 변호인들이 신청하자고 할 때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한 게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리를 다퉈서 법리상 영장실질 심사를 한 그 판사들이 잘못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제 그 흐름이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들 다들 보는데
이게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구속된 다음에는 그거 조사를 더 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예고편인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 다룰 것인가 법원이 예.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제의 반격이 시작됐다. 예. 그 서막 같은 예.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네. 사람들 좀 긴장시키는 예.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나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게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이게 그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뭐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직도 무슨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흥진호 선언 내려오는 거 저를 갖다가 뭐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갑니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에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뭐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곧.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이제 대여 투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홍문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파로 분류되는 김성태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약간 MSLC에다 나오신 한선교 의원 등등 몇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공천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때도 공천권을 행사를 예. 사실상 했다고 봐야 20대 되는 총선 거고. 때, 예. 그다음 19대 때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된 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다수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기가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친박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다니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친박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박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 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니까 그쪽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네. 쪽이 어떤 갈등. 합동으로
해서 가되 결국에는 원내대표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박 대 비친박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친홍 대 친김무성 이 갈등으로 이제 국민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박은 구심점이 없다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 당을 장악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 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거든요. 네. 네.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고 그리고 당대표도 오래 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몰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 당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계가 결국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냐. 지금은 친박을 대항해서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을 잡았으나 예. 일단 원내대표가 뽑히면 서로 견제하거나 결국은 홍준표 다음은 김무성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뭐 이런 그림도. 네. 또 그것까지 내다보고 또 그 바른당에서 나와서 예. 또 배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원내대표는 항상 국회의원들조차 네. 누구 표 줄까 물어보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표 계산이. 예. 그만큼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네. 원내대표를 더 큰 어떤 권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네. 각본을 짜서 작동시키기가 힘들고 의원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판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서로 친한 양쪽에서 전화 오면 이쪽에도 표 준다고 저쪽에도 표 준다고 해가지고 원내대표 표 계산할 때 보면 자기들 계산한 거로 보면 의석수보다 더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원내대표 된다기보다는 확실한 비토 세력이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셨고 만약에 이거 내기 하나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 내기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면 하와이 같이 못 가시는 걸로. 가장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는 건 결국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얘기입니다. 현재과. 예.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책인데 추진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진도를 뽑기는 어려운 게 현재 상태가 아닌가. 통합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통합하게 되면은 더 얻는 것도 있겠지만은 당장에 이제 선거에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바른당의 일부와 국민의당 일부가 통합하는 것만이 이 통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통으로 통합에 참여하거나 양쪽 다 참여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국민의당 내부를 이제 놓고 얘기하자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계와 그리고 흔히 이제 호남계라고 불리는 다선 의원 중심의 그 박지원, 천정배 그리고 정동영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통합은 안 된다. 파 이렇게 크게 갈리지 않습니까? 우선 안철수 대표 쪽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림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어 가려고 지금. 아무래도 다음 대권용이죠. 다음 대권. 예,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이 지난번 대권. 예. 용이었다면은 2017년 대선을 위한. 예. 용도로다가 이제 그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이제 뭔가 통합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거나 이제 당 체제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을 겨냥한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안철수 대표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후보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바깥에서 최대한 그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킨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까지도 견인해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성적을 못 낼 경우에 원심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흡수해서 몸집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때까지 온전하게 지금 형태로 존재할지는 그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그 세력들과 연합해서 정권을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내에 뭐 예를 들면 호남이라거나 호남 세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재개발해가지고 뉴타운 짓겠다. 라고 하는데 개발업자와 원 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원 거주민 입장에서는 좀 나아질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뭐 용적률 제한이라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큰 평수 나오지도 않고 또 자기 부담금은 더 커지는 자기가 부담할 건 많아지는 그래서 선뜻 꼭 뉴타운 지어야 되느냐 이대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다른 개발 방법은 없느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노리는 거죠. 근데 개발업자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서울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진되다가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조율이 안 돼가지고 뉴타운 계획이 이렇게 폐기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확실하게 우클릭, 그러니까 초반 등장했을 때만은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받고 본인도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는데 대선 이후의 포지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는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세력을 제외한 보수.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적자로, 본인을 포지션에 나가려고 하는 플랜의 첫 출발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그렇죠. 과거에 그 새정치에 이렇게 공감해서 결집했던 그런 어떤 지지세는 거의 다 이렇게 새로운 판단을 다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보수 정치에 깃발을 올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보수의 적자가 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수 적자가 사실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도 보수는 뭐 유럽 그러니까 진보 보수 여야가 아니라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을 보자면 중도 보수는 민주당 정도 되는 거고 정의당이 이제 중도 좌파 이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자유한국당은 거의 오른쪽 끝에 있는 거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그 우파라고 보기도 힘들죠. 사실 유럽 기준으로 극우죠. 극우 세력이라고 봐야죠.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좌우의 개념이 탄생한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맨 오른쪽 끝에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간 게 민주당이고, 그리고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간 게 정의당.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중도 보수라는 것도 사실 우파거든요, 그냥 우파. 유럽 기준으로 보면.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새로운 보수, 어떤 세력들, 그런 노선이 필요한 거죠. 뭐, 그 국정농단 세력과 같은 부분을 갖다가 보수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과거에도 보면은 뭐 뉴라이트하고 나온 게 보면 말은 뉴라이트였지만 그 내용은 울트라라이트였던 그런 이제 과거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유승민 대표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게 이제 그 새로운 보수. 근데 사실 영국도 보면은 우리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영국 총선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의 보수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대학교 무상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따뜻한 어떤 그런 정책을 추구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경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낡은 어떤 뭐 반공 이데올로기라거나 또는 뭐 상대를 갖다 종북으로 모는 그런 어떤 안보관이라거나 이런 걸 가지고서 또 대기업을 갖다 일방적으로 편만 드는 그런 어떤 이 경제정책 노선을 가지고서는 이 보수를 갖다가 새로 정립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독일의 메르켈도 보수 정당인데 사실은 여기 난민 수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이 이제 빨갱이라고 맨날 공격당하는데 정의당 정도의 주장을 유럽의 보수 정당이 합니다. 정의당도 유럽 가면 저 좌파 맞나? 이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물렁물렁한 거 아니야? 보수적인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정책 정도를 주장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빨갱이 소리를 들을 만큼 오른쪽 확 가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보수가 왜 필요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유승민 대표의 그림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유승민 대표도,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쪽을 끌어들여가지고 몸집을 키운 다음에 본인이 원래 보수에서 적자니까, 정통이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도 본인이 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예. 안철수 대표의 스탠스가 비슷한데 사실은 두 사람의 출발이 달랐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까지 간 사람하고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있었지만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끝난 상품이다. 예. 이제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제 제대로 된 보수를 갖다가 규합해서 세워나가겠다는 예. 그런 사람하고는 같지가 않은 거죠. 출발이 예. 다른 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유승민 대표는 좀 뭐 험한 길을 갖다가 가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난의 길을 갖다가 이제 네. 감수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수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하던 데서 이제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땅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노루가 좀 몇 마디 안 했는데 빨리 끝나버려요. 이렇게 20분이 빨리 가는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예. 정의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네. 예, 정의당이 사실 요즘에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데서도 그렇고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앞서는 네. 그래서 민주당, 자유한국당 다음에 제3당으로 기록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에 그냥 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정의당이 뭘 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뭐 바른당이나 국민의당 등이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생긴 반사이익 같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으로서는 하나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타이밍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기 색깔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뭐 더민주당하고 견제해서 더민주당하고 지금 경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더민주당 잘하고 있는 걸 또 발목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의당이 이제 대변하려고 하는 더 힘들고 또 그런 광범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실질적인 정책들. 그 다른 데서 뭐 이전 투구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의당은 차분하게 당장에 이게 돈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에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민생정책. 저는 그래서 민생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정의당 같은 작은 당이 뭐 안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큰 어떤 기획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은 좀 약하지 않은가. 청년, 여성, 그리고 우리 어떤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더 좀 대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갖다가 내므로서 그것이 집행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정부 여당의 정책과 좀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다 봅니다. 오르신 말씀인데 그런 정책을 낸다고 갑자기 호응을 할까요? 아니 저는 이것은 뭐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식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그 지속될 때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뭐 깜짝 쇼라거나 하나의 이벤트로서 국민의 마음을 확확 사로잡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이미 어찌 보면은 촛불광장에서 나온 민심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안으면서 탄생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권 하에서 그렇게 뭐 한두 가지 이벤트로다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보입니다. 이 정권의 지금 그 지지율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그걸 참 점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생각보다는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워낙 못해가지고 야당이.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현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정권이 교체된 거지만은 제가 볼 땐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시대가 교체된 거거든요. 예, 시대가 교체되기 때문에 구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해가지고 지지세를 규합해서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맞게 본인들의 포맷도 바꿔야 되고 멘탈리티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니까요.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내 교섭전체 구성을 갖다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꿈꾸기도 힘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남은 어떤 3년을 갖다가 관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년 동안 그게 이루어질지 3년간 앞으로 이 코너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시사, 과학, 개그, 다 커버하는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과 개그가 이제 지난 국정농단, 한참일 때 사태가 그 전 세계 최초의 장르로 빵빵 터지는 그 시작이 아마 촛불을 꺼버리겠다. 네. 예, 했을 때 과연 광장에 있는 촛불을 끄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거 계산하다가 나오죠. 네. 예. 그때 우연히 물리학회 분들을 만났다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덕을 좀 봤고요. 예, 물리학자들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때. 네,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진지해져가지고 예. 집에 가서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촛불 다 끄는 거 불가능하다. 예, 네. 결론이 그렇게 났었고요. 그리고는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할 게 떨어져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도 저 잘 들었다는 문자가 왔나요? 맞죠? 예. 네, 잘들 하고 계시군요. 예. 댓글부터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 얘기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좀 쓸쓸하잖아요. 마음 둘 것도 없고. 몰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 둘 곳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소소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종교가 등장했다고 해서, 인공지능 종교. 저도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거 농담인가 하고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죠. 네. 미국에서 나온 겁니까? 네, 물론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네.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가 구글 출신의 예,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Way of the Future라는 미래의 길이라는 네. 이름의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보면서도 이게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농담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미 교회는 그가 구글에 있던 2015년 9월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럼 이분이 구글의 AI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예요, 혹시?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왜냐하면 그것도 이분이 AI하고도 좀 상관이 있긴 예, 상관이 있긴 하죠. 네. 어느 분야이냐의 문제인데 그 속에서. 근데 이분이 구글에서 그거를 하시다가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버 택시 공유. 예, 네. 자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네. 그 우버에다가 스타트업을 6억 8천만 달러에 팝니다. 어허. 그러면서 구글에서 그 AI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것을 유출했다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 스타트업 사업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 맞고. 돈을 크게 번 거죠. 예. 6억 달러. 엄청난 돈을 엄청난 돈을 벌었고. 벌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미 세웠고. 이번에 이제 안 알려져 있다가 미국에서는 종교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종교단체에 면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아, 우리도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글하고 이제 그 우버 관련된 엔지니어였고요. 네. 이 Way of the Future의 경우 교리가 뭡니까, 교리가? 교리 이전에 나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름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The Manual이라고. 더 매뉴얼? 예, 매뉴얼이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경책이네요. 예,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농담스러운데 이 교리는 뭐냐면 AI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은 없지만 조만간에 위대한 지성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구도 잘 돌보고. 종교, 그러니까 보통은 등장을 한 다음에 종교가 탄생하는데. 네. 앞으로 등장할 거를 예비한 종교네요. 그러니까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가 맞이하는 아닌가. 종교네, 맞이 종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신이
신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파워 끄면 신이 사라지는 신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기 안 들어오면 신이 지금 응답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건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이 되게 멋있어요. 신은 스스로 진화할 것이고 인간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을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제 신에게서 사랑받는 노인, 그러니까 지난 선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우리 인간의 위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 우리가 AI 옆에서 네. AI로 인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받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예. 지배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거 사이언톨로지 같은 거 보고서 사이언톨로지에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꽤나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정말 이걸 믿고 있는 건지 굉장히 또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인공지능 쪽 하는 엔지니어들 만나보면 인공지능 직접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당연하죠. 예,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짠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게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이언톨로지 자체도 사실은 36 SF 소설가가 결국 우당탕, 오컬트, 흑마술 이런 거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우주인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게 결국 우리 조상은 우주인이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뭐 과학기술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SF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류 소설가는 아니고 꽤나 유명했던 SF 그럼 작가인데. 일이라고 하죠, 제가. 론 허버드라고 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이언톨로지를 만들 때 좀 확인되지 않은 일화들은 뭐냐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초인류 SF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60년대 이럴 때 얘기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내가 돈 벌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종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거 저도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이 자기가 뭐 어디에 빠진 게 아니고 계속 순수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우리 연상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떠오르신 분은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으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교주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예, 지상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각각 교주가 낫죠. 임기가 없잖아요. 이분은 사실 AI 종교를 만드는 분도 자신을 종신 사제로 이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사제다. 죽을 때까지. AI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계시는 본인을 통해서만 해석 가능하다. 그런 식의 얘기겠죠. 이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허버드가 외계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계시들이 있어요. 그 계시를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그 등급을 마치 시험 치듯이 등급을 올라가려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게 묶여 있는데 이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까지 가서 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더라. 예,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등급이 올라가려면은 연 수입의 10%를 11조를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바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는 거죠. 이 하버드가 만든 세계관은 밑에서는 모르다가 매우 높이 올라가면 그것을 비밀이라고 전수를 해주는데 내용이란 게 이렇습니다. 몇 조년 전에 지구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하는 현대과학에도 불구하고 몇 조년 전에 아주 멀리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근데 복잡해요 스토리도 외계인들이 은하계 독재자에 의해서 냉동돼가지고 지구가 감옥 행성이었는데 여기에 버려진 겁니다. 저도 대충 들어봤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바보 멍충이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다니 대단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언톨로지의 어떤 특이한 점이 뭐라면은
오히려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 탈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큐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끝까지 내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아무 바보 같은 스토리만 있더라. 이게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스토리다 보니까 또 지금 과학하고 맞지도 않고. 그 SF 작가가 쓴 소설이다 보니 소설인가 소설. 자기가 생각해낸 가장 이 지구의 기원의 비밀이라며 이거는 맨 끝에 올라야 공개한다면 꽁꽁 묶어놓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소리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쓴 그 다이아네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아주 약간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퍼뜨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 종교의 크루즈. 신자라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존 트라볼타. 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는 뭐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뭐 리사 마리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의 이제 부인이었죠. 이런 어쨌든 사람도 신자고. 그걸 보면서 이 AI,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네. 이 AI AI 교, 정식 이름이 뭡니까? Way of the Future요. 미래의 길. 종교 이름이 그래요. 웨이 오브 더 퓨처. 네. 사이언톨로지도 아니고 이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그거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유사 과학 종교들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많이 생겼는데 그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예. 라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주인 이분이 라헬이라는 사람인데 예. 외계인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외계인과 만나고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종교인데 1973년도, 75년대 외계인을 만났고 이분은 75년에 외계인의 우주선을 타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외계인이 인간 복제를 통해서 지구인을 만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그들의 혹성도 방문하고 예. 이제 여기서 꼭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게 거기서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를 다 만났대요.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거기에. 예. 만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물론 이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는 전부 이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인 그 과학이 매우 발전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쏙 빼고 외계인을 집어넣으면 되는 그 겁니다. 자리에 또 AI를 집어넣는 것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복제를 해서 왜냐하면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재밌는 점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사이언톨로지는 또 영혼 윤회를 인정을 하거든요. 네. 영생을 복제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몸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일단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을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면 이미 이제 이 교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DNA를 추출해서 이제 주어요. DNA 추출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입 안 정도 이렇게 닦든가 뭐 하면 되니까 추출해가지고 주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단에 가입이 되면 내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메인 서버에. 그랬다 나중에 이제 제가 몸을 새로 얻게 될 때 거기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예. 대부분에 이분은 사실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 지난번에 왜 저희가 가위 눌린 얘기 했잖아요. 외계인. 네네.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시절에 SF 영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외계인을 이제 창조주로 만들어내는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또 한국에도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일리안 무브먼트도 사이언톨로지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지부가 있어요? 예, 지부가 있고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지부도 있고요. 라일리안 수천 명에서 수만 무브먼트는 명 오래된 정도가. 거니까 네. 그 지부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참 외계인 얘기 했을 때 저한테 전화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다고 같이 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셨어야 해요. 그 길로. 돈을 벌려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길로 가셨어야 하는데 여하간 최신 트렌드로 AI 교가 하나 나왔다. 웨이 오브 더 퓨처.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뉴스로 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제 걱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건 믿을 수 있는데 전원이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정전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신청하는 거 변호인들이 신청하자고 할 때 야 망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마 한 게 실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법리를 다퉈서 법리상
영장실질심사를 한 그 판사들이 잘못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뒤집었다라고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이제 그 흐름이 그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들 다들 보는데 이게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실은 검찰에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구속된 다음에는 그거 조사를 더 해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순만 남은 단계에서 풀려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거는 예고편인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 다룰 것인가 법원이 예. 이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제의 반격이 시작됐다. 예. 그 서막 같은, 예.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바뀐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네. 사람들 좀 긴장시키는, 예.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재밌는 뉴스입니다. 예.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예. 네. 국회의장 말고 부의장이나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혹은 윤석열 지검장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을 거론하게 마련인데 윤석열 지검장이라고 특정해가지고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워딩을 내놓을 때는 그냥 하는 법이 없고 뭔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하는데 이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예, 이게 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뭐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이게 그 좀 건강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상대적으로 많다고 다수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재기가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친박이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계속해서 이렇게 뭉쳐다니거나 다시 부활하거나 재기를 노리거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친박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친박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권력을 잡는 식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표니까 그쪽하고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네. 쪽이 어떤 합동으로 해서 가되 결국에는 원내대표 뽑히는 순간부터는 친박 대 비친박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친홍 대 친김무성 이 갈등으로 이제 국민이 넘어갈 것이고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박은 구심점이 없다 이젠 없으니까 그 다음 당을 장악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당대표는 홍준표 대표 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거든요. 네. 네.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과거 거의 대선 주자급이었고 그리고 당대표도 오래 했고 지금 바른정당에서 몰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 당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계가 결국은 당을 장악하지 않겠냐. 지금은 친박을 대항해서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을 잡았으나 예. 일단은 원내대표가 뽑히면 서로 견제하거나 결국은 홍준표 다음은 김무성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뭐 이런 그림도 네. 또 그것까지 내다보고 또 그 바른당에서 나와서 예. 또 배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흐름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원내대표는 항상 국회의원들조차 네. 누구 표 줄까 물어보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원내대표는 항상. 표 계산이. 예. 그만큼 좀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네. 원내대표를 더 큰 어떤 권력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네. 네가 가라 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노르가즘. 네. 가장 핫한 반응이 나오는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 3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와이 보내달라는 저희 시그널. 의미는 아시죠? 예. 코너 끝나고 가시는 길에, 예, 사장님 좀 면담 좀 와주세요. 예. 같이 가자, 하와이. 예. 시사방송 지수로 2자리 청취율, 달성했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도대체. 사실 구약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문장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번 주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는 정치판인데,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김관진, 임관빈 두 국방부의, 전 실세, 핵심 책임자들, 댓글 공작 관련해서 구속이 됐다가, 신광열 수석 형사부장 판사에 의해서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됐습니다. 크게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 밑에는 더 큰 이제 이 빙하가 있는 네. 좀 위험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중견 판사들이거든요. 예. 부장승진을 앞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다른 판사가 법원의 다른 어떤 고참 판사가 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리더들이 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도 무슨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예, 그거 바꾸면 뭐가 달라질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흥진호 선언 내려오는 거. 저를 갖다가 간첩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마스크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군요, 이게. 그렇죠. 예. 이래 되면 아마 좀 더 가면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갑니다. 예. 헌법재판소 넘기자. 이런 또 발상이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권이 탄핵으로 무너졌으니 그 정도 수위로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래서 내란죄 얘기 나오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 창난죄죠. 근데 이제 국회 부의장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곧.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 이제 대여 투쟁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홍문종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 8호 분류되는 김성태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그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친박이었는데 약간 MSLC에다 나오신 한선교 의원 등등 몇 분이 경합을 벌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은 공천을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16년 때도 공천권 행사를 예. 사실상 했다고 봐야 20대 되는 거고. 총선 때, 예. 그다음 19대 때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된 분이 흐름과 흐름의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예. 겁니다. 사실 바뀐 것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법원장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 이 법원 체계나 이런 부분은 과거 정부 시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예, 인적 구성은 거의 똑같죠, 지금 현재. 예,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여차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구시대적 발상. 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사고와 발상들이 표출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이제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구속 여부를 다투는 문제일 뿐인데
구속적부심이 이렇게 인용되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사정의 변경, 예. 뭐 증인이 이제 증거가 새로 제출됐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거나 하는 것도 무슨 아닌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합의가 안 된 채 구속됐는데 나중에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구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정이 변했을 예. 때, 변경됐을 때. 근데 그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그 확률이 통계적으로 한 1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것도 근데 그런 그것도 사정 변경이 있을 사정 때만. 변경이 있어서 다 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경우 그래서 대개 보면 신청도 안 하거든요. 요즘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받아들였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요. 사정 변경 없이 신청했다는 얘기는 사정 변경이 없지만 석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예. 뭐 그 당시에 네. 유력 그 보수 일간지에 매체들이 또 유력 예. 그 보수 언론인이 이 김관진 실장을 딱 이렇게 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참군인. 포스줄로 예 꽁꽁 묶은 것을 그래서 네. 그게 구속돼야 될 만한 죄냐 죄인지 아닌지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은 그 구속시킬 만한 죄냐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사전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참군인을 지금 저런 참군인을 구속시켜 놓는 건 북한만 좋아할 일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네. 뭐 이적 행위처럼 이렇게 예. 비추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신청했을 때조차 다들 법조인들이 이거 될 리도 없는데 왜 신청하나 그랬거든요. 예. 심지어는 본인조차도 예. 김관진 본인조차도 처음에는